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부의 윤성호 교수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자원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지요. 오늘은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프로포절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숙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과 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막바지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배분 신청, 특히 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포절 작성의 기본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계획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청서, 계획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테니 우리를 후원해달라, 혹은 또 앞으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획서를 프로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프로포절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즈를 맞춘 사례 분석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실에 나와 있는 우리 공동모금의 배분 신청서, 성과 중심형 배분 신청서와 지난번 제가 배포해드렸던 만덕복지관의 육아 우울증을 겪는 전업주부 육아 공동체구축을 위한 엄마 담임길 세 번째 프로그램을 배분 신청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개별 과제로 원래는 팀별 과제로 보통 제출이 되었는데 이번 학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개별 과제로 이제 우리 기말 과제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실에 있는 공동모금회의 배분 신청서, 성과 중심형 배분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우리 한 학기의 기말 과제로 제가 대체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역량 있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은 가장 핵심적이고 또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다른 사례들이라든지 모범 프로그램들, 우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조금 더 유사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문제 인식과 또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대상 참여자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3교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 신청서 설명입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 배분 신청서, 그러니까 제가 원안으로 내드렸던 자료실에 올려놓았던 배분 신청서와 그리고 하나의 사례인 만덕종합복지관의 엄마 담임길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배분 신청서 요약입니다. 프로그램 이 배분 신청서를 성과 중심형 배분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가 배분 신청서
신청서라고 해서 이 배분 신청서의 요약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기술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요를 요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관명이 나옵니다. 기관명은 나중에 과제를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기관을 한번 설정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을 여러분들이 하나 사례를 선택하셔서 또 기관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이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뜻합니다. 모든 기관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번호가 따라오게 되죠. 자, 이번에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기술을 할 때는 대상을 표현하고 목적과 방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다면 부제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본 정보입니다. 사업 기본 정보에서는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연속 사업일 경우에는 각각 차이가 있겠지요. 단회성 사업일 경우에는 1년차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을 뜻합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몇 명이다. 사업 기간 중요하죠.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며칠까지다. 그래서 총 몇 개월이 걸린다. 보통 짧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보통의 경우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흔히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변화 대상자들이죠. 직접 변화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아동일지, 청소년일지, 노인일지, 장애인, 여성 다문화, 위기가정, 지역사회, 북한이나 해외, 기타 참여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상별로 분류를 할 때는 이런 7가지 혹은 8가지 정도의 대상 분류들이 있습니다. 핵심 참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주도적인 기획을 하고 또 실제로 시행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만덕종합복지관의 배분 신청서를 한번 보시죠. 기관명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고유번호 등등으로 나오고 사업명은 우울증을 겪는 전업주부의 대상이죠. 전업주부입니다.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육아공동체 구축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자발적인 소통과 나눔과 힐링을 하겠다라고 사업명에 그대로 대상, 목적,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뭡니까? 예, 엄마 담임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엄마 담임길 3년, 3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차가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3년차 정도, 체크가 3년차 되어 있죠. 이 사업은 육아공동체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인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차 사업과 2년차 사업을 진행시켰고 아마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기 때문에 3년차도 우리가 더욱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새롭게 수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상 지역은 부산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1명. 그래서 참여자 구분에서 보시면 결국 지역사회가 되어 있죠.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전업주부의 육아공동체. 여성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조직을 생각을 했을 때는 주민조직에 더욱더 중점을 둘 때는 이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참여자는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들은 보니까 육아 우울증을 겪고 있는
18년도에 엄마 따님길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참여자도 모집을 하겠다. 인원수는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서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우울증, 특히 육아 우울증에 대한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것일 것 같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3년차 프로그램으로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사업의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배움신청서 요약에 보시면 두 번째 사업 구분, 기초생계 지원, 교육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그리고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그리고 소통과 참여의 확대, 문화격차의 해소. 이 정도의 카테고리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사회적 이슈들이겠죠. 각각을 보시면 기초생계 지원의 경제적 빈곤 대책, 영양미 급식 지원, 기아의 종식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는 19년도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구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구분법이 CSDGs, C는 공동모금회를 뜻하고요. SDG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틀로 잡아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 구분의 세부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 많은 국제기구와 그리고 기업들과 아주 중요한 영향력들을 사회에 미치고 있는 단체들이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Gs 지표에 맞춘 어떤 기업 경영, 조직의 재구조화, 단체의 활동의 재정립 등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한번 도입을 해서 사업의 체계화를 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기초생계 지원안에는 경제적 빈곤 대치, 기하종식 등이 있었고요. 교육 자립 지원에는 교육 및 자립 역량을 강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적정 기술과 정보 기술 격차 해소 지원. 적정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어떤 기술을 적용시킴으로써 경비가 많이 증가하고 이런 공해의 문제, 오염의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또 낭비를 초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내에 인구 구성원들이 주민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수준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또 도구를 개발을 할 때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시제품들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한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보 기술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디지털 격차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의 운용법들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또 가난한 아동들과 여러 그 청소년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없어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정보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기술 격차 해소 프로그램들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중요해져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한 에너지 체계들이죠. 그래서 석유라고 이야기하는
화석연료에 기반하여서 이런 공해 물질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측면, 깨끗한 에너지, 청정 에너지들을 활용하게 만드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들을 또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인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경성적, 그러니까 하드한 인프라, 딱딱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소프트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연성적 인프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역사회 인프라에서 하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화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뜻하겠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기구라든지 아니면 사회 쪽 우리가 그 공원, 마을 쌈지 공원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을 내의 어떤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다 지역사회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체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관과 민이 함께 조직되어서 지역사회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슈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 인프라들을 지역사회 인프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 변화와 대응, 최근에 아주 중요해져 있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와 대응 프로그램도 이제는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주제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존 등등을 이제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건, 의료 지원, 심리 정서 지원 등은 전통적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신체 정서적인 건강과 회복, 그리고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물과 위생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 경향들도 있지만 우리가 국제사회복지적인 활동들을 전개해야 되는 책임을 이제 대한민국도 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국제구호적인 활동들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봉 강화에서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 그리고 소통과 참여 확대, 성평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격차 해소,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담임길 프로그램을 다시 윗물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업 구분이 상당히 단순하죠. 기초생계 지원, 교육자립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보건 의료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소통과 참여 확대, 문화격차 해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 보면 엄마 담임길 세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통과 참여의 확대였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이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인프라에서도 하드한 경성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연성적인 소프트한 인프라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였습니까? 육아 공동체라는 주민 조직이었죠. 그래서 이 주민 조직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심리 정서적 지원들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정보 기술 격차도 아마 해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 소통과 참여를 확대를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부과되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자는 소통과 참여 확대를 가장 중요한 사업 구분으로 봤고,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사업 내용, 성과 목표, 주요 사업 내용, 사업비, 그리고 신청 금액 세부 내역, 담당자 등이 있습니다. 성과 목표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기하지만 대부분 다 이 성과 목표는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단순 사업들 같은 경우에서 이런 성과 목표들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성과 중심형 배분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프로포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성과 목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 사업들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또 우리가 배분 신청서를 보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교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